안녕하세요. 옛이야기 방방곡곡을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난한 집에 며느리 셋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며느리가 모두 괴력을 지니고 있네요. 자,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집안을 일으켜 세울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애청해 주십시오. 어느 농촌 마을 끝자락, 비바람이 세면 지붕의 이형이 먼저 뒤집히는 초가집이 하나 있었다. 담장이라고 해봐야 삐뚤삐뚤 엮은 쌀인문이 전부여 마당 한쪽엔 마른 장작이 반쯤 썩어가고 우물은 물이 얕아 늘 바가지를 2번은 담가야 했다. 집안 살림은 넉넉할 날이 없었으니 주인인 아버지의 얼굴엔 늘 그늘이 드리웠다. 그 집엔 아들이 셋이 있었다. 둘째는 첫째보다 2살 어리고 셋째는 또 둘째보다 2살 어렸다. 세 녀석 모두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져 길을 지나면 사람들이 한 번씩은 돌아볼만 했다. 그런데 그게 다였다. 농사일도 손에 익지 못했고 장사, 수완도 없었고 글 공부를 시키자니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다. 무엇 하나 이 녀석은 앞으로 이걸로 먹고 살겠다 싶은 재주가 없었다. 아버지는 낮엔 남의 논밭을 빌려 품을 팔고 밤엔 쌀 한 줌을 세어가며 살림을 꾸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서늘했다. 자식이 셋인데 어느 하나 제 앞길을 헤쳐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들들이 장성하여 장가갈 나이가 되자 그 걱정은 불덩이처럼 커졌다. 가난한 집엔 혼처가 들어오지 않았다. 매파도 문턱을 넘지 않았다. 세상은 냉정하여 인물이 혼출하다는 말만으로는 사위를 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빈 밥상을 물리고 마루 끝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고와도 살림은 고울 수가 없었다. 방 안에서는 아들들이 이리저리 누워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잠이 안 오는 건 아들들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결국 속에 있던 말을 꺼냈다. 얘들아! 첫째가 몸을 일으켰다. 둘째와 셋째도 따라 고개를 들었다. 예, 아버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다 마른 기침을 한 번 했다. 너희들 장가가야 할 나이가 되었지. 첫째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끝을 흐렸다. 그야 그렇지요. 허나 우리 집 형편이. 둘째도 덧붙였다. 장가든들 살림이 있어야지요. 빈손으로 누굴 데려옵니까? 셋째는 대놓고 한숨을 쉬었다. 매파가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집에 누가 딸을 줍니까? 그 말이 칼처럼 아버지 가슴을 베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탓할 수도 없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었다. 가난이 죄였다. 그러나 가난은 입으로만 탓한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찌 사람 구실하게 만들까? 며칠 뒤 아버지는 장터로 나가 쌀자루를 옮기는 일을 돕고 품삯을 받았으나 그 돈을 손에 쥐어도 마음은 무거웠다. 길 모퉁이에서 다른 집 혼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저 집 큰아들 장가 간다더라. 애단이 엄청 쌓였다던데?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아버지는 마치 빛 독촉을 듣는 듯 고개가 숙여졌다. 그날 밤 아버지는 다시 아들들을 불러앉혔다.
너희들 아비가 한 가지 마음을 먹었다.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마음이십니까? 아버지는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 말했다. 매파를 찾아가 보겠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겠다. 둘째가 놀라서 손사래를 쳤다. 아유, 아버지, 그건 남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놈들아, 남들이 뭐라든 너희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 길을 여는 게 먼저다. 셋째가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우리 집엔 올 사람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천천히 말했다. 하늘이 막지만 않는다면 길은 어디엔간 있을 것이야. 내가 그 길을 찾아보마. 달빛이 마루 끝에 길게 누웠다. 급이 아래 아버지의 등은 더 작게 보였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단단해진 듯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장터로 마을 어귀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팔로 뛰기 시작했으니 누군가의 입에서 매파라는 말만 들려도 귀가 번쩍 뜨였다. 이제 이 가난한 집에 닥친 첫 번째 고비는 아들 셋의 혼처를 어떻게든 마련하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밤잠을 설쳤다. 가난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었고 아들 셋의 앞날은 더더욱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낮에는 남의 논밭에서 품을 팔았고 해가 지면 장터 어귀와 마을 길목을 서성였다. 혹시라도 매파 하나라도 눈에 띌까 싶어서였는데 그러나 매파들은 가난한 집안의 냄새를 맡으면 귀신같이 알아차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끝에서 늙은 매파 한 사람과 마주쳤다. 흰머리를 단정히 틀어올리고 허리는 굽었으나 눈빛만큼은 매서운 여인이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녀 앞에 섰다. 저 아주머니, 잠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매파는 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손을 내저었다. 혼사 얘기면 그만 두시오. 없는 집은 내가 맞지 않소. 사람의 입성을 보고 판단하는 매파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허리를 깊이 굽혔다. 그래서 이렇게 체면 버리고 왔소이다. 그 말에 매파는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찬찬히 보았다. 사정이 딱한 듯하니 어디 말이나 들어봅시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아들 셋이 있습니다. 인물은 흉하지 않으나 집이 가난하여 장가를 못 가는구려. 집안도 예단도 인물도 보지 않겠소이다. 그저 사람만 오면 됩니다. 매파는 코웃음을 쳤다. 사람만 오면 된다니. 그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더라도 성사 좀 시켜주시구려. 내가 사정하오이다. 매파는 잠시 생각하다가 낮게 말했다. 소문이 안 좋은 처녀들이 셋이 있긴 한데 나이만 찼지 인물도 집안도 볼 것 없어서 어느 집에도 못 들어간 아이들이 있긴 하오. 아버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 아이들이 사람 구실은 합니까? 매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장담하지요. 다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말이면 충분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소이다.
며칠 뒤 매파는 약속대로 새 처녀를 데리고 왔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수군거렸다. 못난 처녀들이라던데? 어쩌겠나. 가난한 집엔 가난한 혼사가 오는 법이지. 아버지는 그 소리를 애써 듣지 않았다. 마당에 서 있는 새 처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 들었던 소문들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흐려졌다. 맨 앞에 선 첫째 처녀는 키가 크고 몸집이 단단했다. 얼굴은 넓적하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으며 이마가 훤히 트여 있었다. 눈은 크지 않았으나 깊고 검었고 입술은 두툼했으나 단단히 다물려져 있었다. 무엇보다 손이 눈에 들어왔다. 마디가 굵고 손바닥이 커 수년간 고된 일을 버텨온 흔적이 역력했다. 서 있는 자세 또한 흔들림이 없었다. 이 아이는 몸으로 세월을 견뎌온 아이로군. 아버지는 그렇게 느꼈다. 그 옆에 둘째 처녀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다. 키는 작고 체구는 여유였으나 얼굴은 또렷했다. 살빛은 희고 눈매가 유난히 맑아 마치 사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눈썹은 짙고 가지런했으며 작은 입은 다물고 있어 말수가 적어 보였다. 옷은 해졌으나 몸가짐이 단정해 산속에서 혼자 살아온 사람 같은 기운이 풍겼다. 이 아이는 눈이 밝아 보이는군. 이유 없는 확신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처녀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얼굴은 둥글고 볼에는 햇빛에 그을린 붉은기가 남아 있었다. 눈은 크고 시원하게 트여 있었으며 웃지 않아도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가 있었다. 머리카락에는 윤기가 있었고 가만히 서 있어도 몸에서 흐름이 느껴졌다. 마치 물가에 오래 있었던 사람처럼 숨결이 달랐다. 이 아이는 물과 인연이 깊겠구나. 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셋 모두 세상이 말하는 미인은 아니었으나 눈을 피하지 않았고 주눅 들지도 않았다. 그 모습에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마루에 앉아 가진 것을 헤아리다 문득 생각했다. 이 혼례, 한꺼번에 치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 결심이 훗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기이한 혼사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영감은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쌀독을 열어보고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장독대 뒤에 숨겨둔 은전 면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천천히 감췄다.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답은 하나뿐이었다. 혼례를 3번 치를 형편이 아니었다. 그 모습을 안방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왔다. 영감, 아직도 안 자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영감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납게 대답했다. 잠이 오질 않소. 아내는 마루 끝에 앉아 남편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 박힌 손, 은전을 만지작거리다 멈춘 손.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도 계산해 봤어요. 있는 거 다 털어도 혼례를 셋으로 나누긴 어렵겠지요. 영감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이오. 새 아이를 한 번에 치르면 어떻겠소? 늙은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바람에 이영이 스치는 소리가 길게 들렸다. 새 며느리를 한날에요? 그렇소.
체면 따질 형편이 아니오.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 말이야 어떻든 상관없어요. 다만 그 아이들 마음이 어떨지가 걱정이에요. 남의 집 딸들인데 너무 서럽게 하진 맙시다. 그 말에 영감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더 정성을 들이려 하오. 잔치는 하나라도 마음은 나눠주겠소.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아이들한테 먼저 말해 볼게요. 다음 날 아내는 세 처녀를 부엌으로 불렀다. 뜨거운 숭늉을 앞에 두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집 형편은 너희도 보았겠지. 세 처녀는 고개를 숙였다. 잔치를 크게 치르지 못한다. 그래서 혼례를 한날에 치르려 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들었다. 저희에게 잔치보다 중요한 건 발 디딜 곳입니다. 셋째 며느리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같이 시작하는 것도 인연이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 고맙다.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다. 혼례날 아침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났다. 떡을 찌고 술을 덮이고 빌려온 상을 닦았다. 남루한 살림이었지만 손길만큼은 바빴고 정성만큼은 넉넉했다. 마당에 세 며느리가 나란히 서자 시어머니는 한 명씩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이 오늘부터 내 식구구나. 혼례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안방에 앉아 절차를 지켜보았다. 첫째 부부가 철을 올릴 때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둘째가 고개를 숙일 때는 숨을 고르고 셋째가 철을 마칠 땐 가만히 눈을 감았다. 절차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앞으로 나와 세 며느리에게 말을 했다. 오늘부터 너희는 남이 아니다. 부족한 집이지만 내 자식처럼 아끼겠다. 세 며느리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잘 살겠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수군거리는 며느리에 대한 평은 한결같았다. 없는 살림이라 한꺼번에 세 아들을 장가들이는 거야. 그럴 수 있다지만 며느리들이 못 낳아도 한참 못 낳는걸. 그래요. 큰 며느리는 무슨 절구통 같잖아요. 힘은 쓰겠지만 여자가 어디 힘만 갖고 되나요? 둘째 며느리는 어떻고? 숲에서 튀어나온 살쾡이처럼 생겼잖아. 셋째 며느리는 더해요. 꼭 물속에서 건진 해파리처럼 하늘하늘한 게 어디 예쁜 구석이 없으니 원. 자, 악담은 그만하자고요. 막 혼인식을 치른 집안인데 그저 굶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인데 쉽지는 않을게요. 사람들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마지막 남은 그릇을 씻으며 중얼거렸다. 이 집 이제 사람 냄새 나겠네. 그날 밤 시아버지는 마루에 다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내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둘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다. 가난은 그대로였지만 집안엔 처음으로 희미한 온기가 돌고 있었다. 그 온기가 훗날 큰 불로 번질 줄을 그날 밤엔 아무도 몰랐다. 혼례가 끝난 뒤에도 집안 형편이 갑자기 나아질 리는 없었다. 쌀떡은 여전히 바닥이 보였고 장작은 늘 모자랐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으니 새벽이면 부엌에서 불 지피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엔 사람 발자국이 끊이지 않았다. 하나는 그대로였으나 집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셋의 살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첫날부터 서로 눈치를 보며 미루는 일은 없었다. 말이 많지도 않았고 대신 각자 할 일을 스스로 찾아 움직였다. 그 모습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흐뭇하게 놓이게 했다. 먼저 큰 며느리는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났다. 말없이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무거운 것을 들었다. 시어머니가 말렸다. 그런 건 사내들이 할 일이니 그만두거라. 큰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다. 저는 몸 쓰는 게 편합니다, 어머님. 그 말처럼 그녀는 힘든 일을 피하지 않았다. 삽을 쥐면 하루 종일 땅을 팠고 지게를 지면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이웃산에 서너시 달라붙어야 할 일도 혼자 해내는 걸 보고 시아버지는 속으로 놀랐다. 그거 참, 저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둘째 며느리는 달랐다. 말수가 적고 움직임이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산에 나무하러 가면 늘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풀잎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그게 다 뭐냐? 내 어머님, 약이 될 풀입니다. 그녀는 풀의 이름을 길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뿌리는 열을 내리고 어느 잎은 기침을 먹게 한다고 조용히 설명했다. 며칠 뒤 마을아이 하나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둘째 며느리가 다려준 약물을 먹고 열이 내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셋째 며느리는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해뜰 무렵 바닷가로 나가서 해질녘에 돌아왔다. 손에는 늘 바닷물이 묻어 있었고 치마 끝은 젖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다. 얘야, 위험하진 않느냐? 셋째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속이 오히려 편합니다, 어머님. 그녀가 가져오는 해산물은 늘 싱싱했고 남들보다 양도 많았다. 어떤 날은 전복이요, 어떤 날은 해삼이었다. 이웃들이 부러워하며 묻기 시작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건지는 거요? 참 귀한 걸 건져오는구먼. 셋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다. 힘이 필요한 일엔 큰 며느리가 나섰고 몸이 아픈 날엔 둘째 며느리가 약을 다렸으며 먹을 것이 떨어질 즈음엔 셋째 며느리가 바다에서 채워왔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영감, 이 아이들 보통이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집에 들어온 것은 못난 며느리 셋이 아니라 각기 다른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 셋을 불러앉혔다. 얘들아, 힘들지 않느냐? 큰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일할 수 있어 좋습니다, 어머님. 둘째 며느리는 말했다. 쓸모가 있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셋째 며느리는 웃으며 덧붙였다. 먹고 살 길이 보이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 내가 잘 지키겠다고.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집안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일어날 수 있겠어.
그 생각은 아직 희미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 며느리 셋이 들어온 뒤로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여전히 가난했으나 쓸쓸하지는 않았다. 아침마다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밤이면 사람 숨결이 집안에 가득 찼다. 시아버지는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이 집은 이제 너무 좁아졌다는 것을. 하룻밤을 꼬박 세운 뒤 그는 새벽녘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이젠 아이들을 갈라 세워야겠소. 아내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말이었다. 이 집에 다 붙들어두면 저 아이들 재주가 묶이겠지요? 그렇소. 각자 뿌리 내릴 곳이 필요하오. 며칠 뒤 시아버지는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을 모두 마루에 불러 앉혔다. 아침 햇살이 마루 끝까지 들어와 6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다. 이 집은 너희들이 살기에 너무 작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 삶은 너희가 키워야 한다. 아들 셋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가하거라.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엔 아버지의 배려가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쫓아내는 게 아니다. 너희가 설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시아버지는 준비해둔 꾸루미를 하나씩 내놓았다. 논 몇 마지기, 팥 한 조각. 가진 것이라곤 그게 전부였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첫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이걸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아버지는 큰 며느리를 힐끗 보며 말했다. 몸 쓰는데 쓰거라. 땅은 땀을 속이지 않는다. 둘째에게는 산기슭에 붙은 밭을 내주었다. 둘째 며느리가 산과 풀을 아니 산이 살아갈 길일 것이야. 셋째에게는 바닷가에 가까운 허름한 터를 정해주었다. 물은 도망가지 않는다. 아는 사람에게는 그 물이 삶의 영역일 게야. 그 말에 며느리 셋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뜻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잘 살겠습니다. 분가하는 날 집안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울음도 없었고 큰 말도 없었다. 다만 마당에 남은 발자국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 발자국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보, 잘한 걸까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저 아이들이 증명할 거요. 우린 그저 두고 보면 될 거요. 아들 셋은 각자의 길로 떠났고 며느리 셋은 그 옆에 나란히 섰다.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보면 발걸음이 무거워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이 집은 다시 조용해졌으나 시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오히려 든든해졌다.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몫이야. 잘 살기를 바라야지. 그렇게 세 집안의 새로운 이야기가 각기 다른 땅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시작되었다. 큰 며느리가 분가에 들어간 곳은 넓은 들판이었으나 사람 손길이 오래 끊긴 땅이었다.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해가 들면 땅이 갈라졌다. 예전 주인은 몇 해를 버티다 포기한 곳이라 마을 사람들조차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큰 며느리는 그 땅을 보자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황무지 위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흔들림이 없었다. 서방님, 여기서 시작해 보겠어요.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다. 정말 괜찮겠소? 이 땅은 어찌? 땅이 못난 게 아니라 손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두고 보세요. 그날부터 큰 며느리는 해가 뜨기 전부터 움직였다. 삽을 쥐고 돌을 골라내고 허리를 굽혀 뿌리를 캐냈다. 산의 여럿이 달라붙어야 할 일도 혼자 해놨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혀를 찼다. 여자가 무슨 저런 일을, 소처럼 일을 하네 그려? 저러다 몸 상할 텐데.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말이 달라졌다. 큰 며느리는 날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속도로 일했다. 비가 오면 물길을 냈고 가뭄이 들면 뚝을 쌓았다. 그녀의 손이 닿은 곳마다 땅의 숨이 트였다. 어느 날 마을 사내 하나가 말을 걸었다. 아니, 그 일 혼자 하기엔 벅찰 텐데 괜찮겠소? 큰 며느리는 삽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품삯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함께 땀을 흘리자고 했다. 그 진득한 태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일손이 늘자 땅은 더 빨리 살아났고 그의 가을엔 예상보다 많은 곡식이 났다. 마을 어른이 말했다. 이 땅에서 이런 수확은 처음이네. 큰 며느리는 그 말에 웃지 않았다. 대신 곡식 일부를 떼어 마을 곳간에 보탰다. 같이 일한 몫입니다. 받아주세요. 그 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다음 해엔 다른 논밭 주인들이 먼저 찾아왔다. 우리 땅도 좀 맡아줄 수 있겠소? 큰 며느리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원칙만 지켰다. 일한 만큼 나눈다. 그 단순한 약속은 곧 신뢰가 되었다. 그녀는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이렇게까지 나눠도 괜찮겠소? 큰 며느리는 흙 묻은 손을 털며 말했다. 사람을 얻으면 땅은 따라옵니다. 염려 마세요. 몇 해가 지나자 황무지는 옥토가 되었고 곳간엔 곡식이 쌓였다. 큰 며느리는 여전히 검소했으나 더는 가난하지 않았다. 그녀가 얻은 것은 곡식만이 아니었다. 함께 일할 사람들, 그리고 마을의 신뢰였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들판을 찾았다. 끝없이 펼쳐진 밭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다 네가 일군 것이냐? 큰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과 함께 했을 뿐입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그제야 알았다. 이 며느리는 힘만 센 여인이 아니라 땅과 사람을 함께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첫째 집은 뿌리를 내렸구나. 감사한 일이지. 큰 며느리 덕이야. 둘째 며느리가 자리 잡은 곳은 사람 발길이 드문 산자락이었다. 밭이라기엔 너무 가팔랐고 마을이라 부르기엔 집들이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산은 척박해 보였으나 눈 밝은 사람에게는 숨은 길을 내어주는 곳이었다.
남편은 걱정스레 말했다. 이런 데서 살 수 있겠소? 둘째 며느리는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다. 서방님,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는 만큼 내어줍니다. 그녀는 날마다 새벽에 산으로 들어갔다. 다른 이들이 찹불이라 부르는 것들 사이에서 그녀는 약이 될 풀을 가려냈다. 뿌리를 캘 땐 흙의 결을 살폈고 잎을 딸 땐 햇빛의 방향을 먼저 보았다. 산짐승의 흔적과 바람의 흐름까지 눈에 담으며 산을 마치 오래된 책처럼 읽어 내려갔다. 처음엔 약초를 캐도 팔 곳이 없었다. 장터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었다. 아, 이게 진짜 약인지 누가 아나? 안 사겠어? 둘째 며느리는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다. 기침하는 노인에게는 달인 물을 건네고 허리 아픈 이에게는 찌은 뿌리를 발라주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 그 산골 여자가 준 약 참 신기하더라. 아, 그 여인이 캔 약초가 효험이 있어. 아, 며칠을 앓던 게 가라앉았어. 그 약은 진짜야, 진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둘째 며느리는 약값을 정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있으면 조금 주시고 없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 말은 곧 신뢰가 되었다. 어느 날 먼 고을에서 온 의원 하나가 그녀를 찾았다. 이 약초 어디서 구했소? 아, 궁금해서 묻는 거라오. 산에서 캤어요. 아무 산에나 나오는 게 아닐 텐데 모를 일일세. 둘째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산을 오래 보면 보입니다. 제 눈엔 보여요. 의원은 그날 이후 약초를 꾸준히 사갔고 소문은 한양 상인들에게까지 전해졌다. 둘째 며느리는 비로소 약초를 묻고 내다 팔기 시작했다. 하지만 욕심은 부리지 않았으니 산이 허락하는 만큼만 캐는 것이었다. 어느 해 그녀는 약초를 캐다 반짝이는 돌무더기를 발견했다. 다른 이들은 그냥 지나쳤을 자리였다. 그녀는 돌의 결을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흙이 아니야. 귀중한 광물일 거야. 틀림없어. 그것은 작지만 값진 광맥이었다. 그녀는 바로 캐지 않았다. 대신 마을 어른들과 상의해 함께 관리했다. 그 결정은 또 한 번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몇 해가 지나자 산자락엔 작은 약초 창고가 들어섰고 상인들이 오가는 길이 생겼다.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검소했으나 그녀의 손을 거친 약재는 값이 달랐다. 이유는 단순했다.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산길을 힘겹게 올라와 물었다. 며느라기야, 이렇게 고생해서 뭐가 남니? 힘들지 않니? 둘째 며느리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어머님, 남는 게 있어요. 바로 산길이요. 그 말처럼 그녀는 산에서 길을 찾았고 그 길은 부로 이어졌다. 시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집은 산을 얻었군 그래. 산은 언제나 그곳에 있으니 그 길이 보인다면 크게 성공하겠구나. 셋째 며느리가 터를 잡은 곳은 바닷가였다. 집이라 부르기엔 초란 오두막이었고 문을 열면 곧바로 짠내가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 서서 바다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파도는 거칠었으나
그녀에겐 낯선 기운이 아니었다. 바다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 바다는 물살이 세서 살기 쉽지 않겠어. 셋째 며느리는 바다를 보며 웃었다. 물살도 숨을 쉽니다. 그걸 알면 소득이 생긴답니다. 그녀는 날마다 물때를 살폈다. 바람의 방향, 달의 기울기, 파도의 숨결을 읽었다.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깊은 곳을 골라 물에 들었다. 물속에서 그녀는 오래 머물렀다. 남들보다 5배는 더 잠수했지만 바다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여자가 혼자 물질을 한다고? 저렇게 욕심부리다 큰일 난다. 암 큰일 나고 말고. 그러나 셋째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가 건져 올리는 해산물은 늘 크고 싱싱했다. 전복, 해삼, 때로는 바닷속 깊은 곳에만 나는 진주까지. 바닷가는 점점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굶주린 채 바닷가를 서성였다. 셋째 며느리는 말없이 해산물을 나누어 줬다. 배고프면 마음껏들 먹으렴. 바다는 또 내어줄 테니까. 그 작은 행동이 소문이 되었다. 관아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전 하나가 찾아왔다. 그대가 이 바다를 제일 잘한다 들었소만 사실이요? 바다를 안다기보단 존중할 뿐입니다. 관아는 그녀에게 관청에 해산물을 대는 일을 맡겼다. 정해진 물량을 제때 맞추는 일은 쉽지 않았으나 그녀는 물때를 어기지 않았다. 약속을 지켰고 바다는 그에 응답했다. 바닷가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녀를 따르게 되었다. 혼자 하던 물질은 여럿이 함께 하는 일이 되었고 그녀는 나서서 지시하지 않았다. 다만 바다가 허락하는 날과 허락하지 않는 날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바닷가를 찾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아가야, 이 물은 무섭지 않느냐? 셋째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건 물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아버님. 몇 해가 지나자 셋째 집은 바닷가에서 가장 든든한 집이 되었다. 바다는 그녀의 창고가 되었고 약속은 그녀의 자산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셋째는 바다와 살겠네. 그래,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을 테니 며느리의 복이지, 복. 세월은 조용히 흘렀고 사람들은 그 흐름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굳혀갔다. 한때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새 집은 이제 고을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집이 되었다. 들판엔 곡식이 넘쳤고 산자락엔 약재 상인이 오갔으며 바닷가엔 배가 쉬지 않고 들고 났다. 그러나 부가 쌓일수록 세 아들들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부모가 사는 옛집을 찾았다. 귀화를 얹지 못한 초가집은 그대로였고 마당의 쌀인문도 예전 그대로였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어릴 적 기억과 함께 아버지가 마루 끝에서 계산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 어머니, 큰애야? 웬일이냐? 첫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방도 넉넉하고 곡식도 많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둘째 아들도 찾아왔다. 산에 공기도 좋고 약재도 많습니다. 어머님 기침에도 좋을 겁니다. 다음 날엔 셋째가 왔다. 바닷바람이 세긴 하나 몸엔 좋습니다. 저희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세 아들 모두 같은 말을 하지 않았으나 뜻은 하나였다. 부모를 모시고 싶다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웃었다. 여보, 우리가 참 복을 받았네요. 복 받았지. 이렇게들 서로 모시겠다고 하니 말이오. 며느리 셋도 나섰다. 큰 며느리는 단정히 말했다. 들판은 넓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쉬실 곳도 많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약은 제가 돌보겠습니다. 오래 사셔야 해요. 셋째 며느리는 웃으며 덧붙였다. 이제 바닷바람도 쐬셔야지요. 편히 모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야 내가 며느리를 잘 들였다는 걸 알겠구나. 며칠 밤을 상의한 끝에 시아버지가 결정을 내렸다. 한 달씩이다. 예? 한 집에 머무는 건 한 달씩 셋을 다 살펴보겠다. 어떠냐? 불만 없지?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각자의 집이 자랑이었으나 부모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못난 며느리라더니 세상이 눈이 어두웠어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써봐야 아는 법이지. 폭덩어리들이 들어올지 누가 알았겠소? 그렇게 하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짐을 꾸렸다.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다. 옷 몇 벌과 오래 쓰던 물건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면 충분했다. 첫 달은 들판의 집이었다. 넓은 마루에 앉으면 바람이 후원히 통했고 곡식 냄새가 집안 가득했다. 큰 며느리는 새벽마다 들에 나가기 전 꼭 마루에 들렀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은 바람이 세니 밖에 오래 계시지 마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 집은 바람도 곡식 냄새가 나는구나. 한 달이 지나자 산자락의 집으로 옮겼다. 공기는 차분했고 숲의 소리가 깊었다. 둘째 며느리는 약을 다리며 시어머니의 몸을 살폈다. 어머님, 이건 오늘 캐온 겁니다. 밤에 드시면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릇을 받아 들며 말했다. 약보다 내 마음이 먼저구나. 그 다음 달엔 바닷가였다. 파도 소리가 밤마다 들려왔고 아침이면 짠내가 코끝을 스쳤다. 셋째 며느리는 물때를 맞춰 돌아왔다. 오늘은 물이 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 때문에 물이 순해진 건 아니고.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부모는 새 집을 오가며 살았다. 어느 집에도 불편함은 없었고 어느 집에도 넘침은 없었다. 들판에서는 땅의 힘을, 산에서는 자연의 지혜를, 바다에서는 흐름의 이치를 배웠다. 어느 날 아내가 방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했다. 우린 참 잘 늙고 있네요. 영감도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며 살던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고마운 거라오.
사람들은 이 집을 두고 이야기했다. 그거 참 못난 며느리 셋이 큰 부를 이뤘다는데 정말 부럽다 부러워. 그러나 진짜 부는 곡식도 약재도 바다의 물산도 아니었다. 서로를 믿고 제 몫을 다하며 부모를 잊지 않는 마음이었다. 새 아들과 새 며느리는 다투지 않았다. 대신 돌아가며 기다렸고 기다림 속에서 배려를 배웠다. 그리하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사람은 태어날 때 얼굴을 고르지 못하나 살아가며 쓰임은 스스로 만든다. 이 집안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진 까닭은 바로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땅과 산과 바다가 한 집안이 되었고 못났다고 불리던 이들은 세상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